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한지원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치 그녀의 희망 한 조각까지 소독해 버리려는 듯 지독했다. 중환자실의 유리창 너머로 동생 한지석이 온갖 생명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다. 1초에 한 번씩 울리는 심박수 측정기의 기계 음만이 지석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6개월 전 빗길 교통사고는 건장했던 동생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리고 이제 병원비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갈 참이었다. 보호자분,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무심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현실적인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이미 체납된 병원비만 수천만 원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무한정 기다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뒷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지원의 심장을 찔렀다. 동생에게서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내겠다는 의미였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간호사로 일하며 모았던 적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낡은 아파트는 보증금까지 빼서 월세로 전환했다. 온갖 대출 창구를 두드려봤지만 그녀의 신용등급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사채라는 마지막 절벽 끝에 서 있었지만 그마저도 동생의 목숨값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의사의 시선을 피했다. 지금 그녀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일 터였다. 한때 중환자실에서 자신도 수많은 보호자들에게 비슷한 말을 건넸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선고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힘없이 걷던 지원의 앞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온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지원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계심 가득한 지원의 눈빛에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YR그룹 비서실, 김민준, 김민조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한지원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저를요. 지원과 YR그룹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점도 없었다. 스팸이나 사기일 거라 생각하며 명함을 돌려주려던 순간 김민준이 나지막이 덧붙였다. 한지석 환자일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원의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특히 YR그룹 같은 재벌 가문에게는 더더욱. 김민준이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은 소음 하나 없이 서울의 심장부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원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동생의 병원비 걱정에 잠겨있던 자신이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YR그룹 본사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지원은 자신이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마저도 비싼 향수 냄새가 나는 듯했다. 직원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바쁘게 움직였고 그들 중 누구도 허름한 차림의 지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최상층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다. YR그룹의 창업주의자 살아있는 전설 권대영 쿠언대영 회장이었다. 안제,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지원은 자석에 이끌린 듯 천천히 걸어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다.
권대영 회장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지원을 관찰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지친 기색이 서려 있었다. 한지원 씨, 전직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여러 차례 우수 사원으로 뽑혔고 환자와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다고 들었네. 동생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고 있다고. 효심이 지극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원은 소름이 돋았다. 권대영 회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본론부터 말하지. 시간이 없으니.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권대영 회장의 유일한 손자이자 YR그룹의 후계자. 권지훈 K1G혼이었다. 그는 1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내 손자 지훈 1세, 지금은 숨만 붙어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지. 권대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슬픔이 어렸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하더군.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네. YR은 내 평생이자 지훈이의 것이어야 해. 다른 놈들에게 넘겨줄 순 없어. 그가 말하는 다른 놈들이 누구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권지훈의 사고 이후 그의 삼촌인 권성호 K1 숭호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내가 원하는 건 지원 씨가 지훈이와 결혼해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걸세. 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 식물인간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달라는 말이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야. 권대영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 말을 이었다. 지훈이가 사고 전에 만약을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해 둔 것이 있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되는 걸세. YR의 적통 후계자를 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한 여성의 인생과 존엄성을 담보로 한 잔인한 계약이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닌 다알을 잇기 위한 시바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제가 왜죠? 세상에 여자는 많지 않습니까? 조건이 까다로웠네. 건강하고 머리가 좋고 뒷조사가 깨끗해야 하며 무엇보다 절박해야 했지. 돈 때문에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은 가진 사람. 자네가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어. 권대영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원의 자존심에 박혔다. 절박함, 그것이 그녀가 선택된 이유였다. 계약 내용은 간단해. 아들을 낳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네. 동생의 병원비는 물론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지. 완치될 때까지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동생의 목숨이 저울의 반대편에 놓여 있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만약 딸을 낳으면요, 아들이 나올 때까지 시도해야지. 물론 자네의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권대영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YR의 후계자가 될 아들만을 원했다. 지원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녀에게 선택권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권지훈의 삼촌이자 YR그룹의 부회장 권성호였다. 그는 잘 다려진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저작거리 깡패처럼 비열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와 지원을 번갈아 보며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쇼입니까? 저런 싸구려 계집애를 들여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권성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모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가축을 감매기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지훈이 놈대를 잊게 할 씨바디라도 구하신 겁니까 허? 참, 취향 한번 독특하시군요. 이왕이면 좀 더 쓸만한 집안에서 구하시지 그러셨어요. 돈 몇 푼에 몸 파는 여자애를 데려오면 우리 가문 체면이 뭐가 됩니까? 성호, 권대영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권성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조롱하듯 말했다. 어이, 아가씨, 얼마면 돼 회장님이 제시한 금액의 2배를 줄 테니. 그냥 꺼져. 네가 낳을 애새끼가 와야르의 후계자가 되는 꼴은 못 보니까. 알겠어.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에도 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권성호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심연 같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무 회장님,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 동생의 목숨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곧 저는 이 댁의 안주인이자 부회장님의 조카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순간 권성호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저항은커녕 눈물이라도 보일 줄 알았던 여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맞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지원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혹은 그보다 더 지독한 도끼를 읽었다. 지원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권대영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권대영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원의 강단 있는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듯 했다. 어쩌면 저 아이라면 늑대 소굴 같은 이 집안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계획을 완수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지원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법률 용어와 복잡한 조건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전직 간호사답게 침착하고 세심하게 내용을 파악했다. 계약의 핵심은 아들을 낳는 즉시 그녀의 법적 권리는 대부분 사라지며 아이의 양육권은 온전히 권씨 가문에 귀속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생모일 뿐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만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지원 3글자를 쓰는 짧은 순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팔아넘기는 기분이었다. 서명이 끝나자 권성호는 두고 보자 는 듯한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오늘부터는 자택에서 머물게 될 걸세. 지훈이 곁에서 필요한 건 김 비서가 모두 처리해 줄 거야.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아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자신의 모든 짐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권씨 가문의 대저택에 들어섰다. 성처럼 거대한 저택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누구 하나 그녀를 환영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권성호를 통해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전해 들었을 것이다. 지원은 2층에 위치한 권지훈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크기였고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침체되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침대 위에 사진 속의 남자 권지훈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살아있을 때의 냉철한 기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지원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온갖 의료 장비들이 그를 둘러싸고 규칙적인 소음을 내고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그의 상태를 살폈다. 맥박, 호흡, 동공 반응, 모든 것이 기계에 의존해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원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이 차가운 방에서 살아있는 송장과 함께 오직 YR그룹의 후계자를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절망 대신 기묘한 평온함에 젖어들었다.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봐왔던 그녀였다. 그녀는 살아남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동생을 지켜낼 터였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유리창에 비쳤지만 그 불빛은 방 안까지 들어오지 못했다. 지원은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권지훈의 침대 옆에 앉았다. 길고 외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씨 가문에서의 첫 아침은 낯선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지원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거대한 방, 몸에 맞지 않게 너무 푹신한 침대,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생명유지 장치 소음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어젯밤 그녀는 권지훈의 방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간호사로서의 습관이기도 했지만 이 거대한 저택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위협하지 않을 존재는 의식 없는 그 사람뿐이라는 기묘한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다. 아침 식사를 위해 1층의 거대한 다이닝룸으로 내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권성호 부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중학생 아들과 마주해야 했다. 식탁은 왕의 만찬처럼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싸늘했다. 어머, 저기 좀 봐. 우리 집안에 새로 들어온 아주 귀한 분 납시었네. 권성호의 아내인 박선희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는 천박함이 흘러넘쳤다.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들은 받아주지 않았다. 야리, 지원이 어색하게 서 있자 박선희는 턱짓으로 식탁의 가장 끝자리를 가리켰다. 사용인들이 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석에서 가장 먼 곳이었다. 지원은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았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갈랐다. 엄마, 저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왜 사는 거야? 권성호의 아들 권태민이 젓가락으로 지원을 가리키며 물었다. 버릇없는 질문이었지만 권성호 부부 중 누구도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박선희가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글쎄다. 우리 태민이 동생 만들어주러 온 분인가? 내가 왜 저런 아줌마 아들이랑 동생을 해? 격 떨어지게 모욕적인 대화가 오갔지만 지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수프를 떠먹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다. 그녀의 무심한 태도에 권성호 가족은 오히려 김이 빠진 듯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끊임없이 칼날이 되어 그녀를 향했다. 이 집은 전장이었다. 밥 한 끼조차 편히 먹을 수 없는 치열한 전장. 식사 후 지원은 다시 권지훈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곳만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이전 병원에서 일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간호사 경력이 있던 그녀에게 이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했다. 권지훈 씨, 지금부터 자세 좀 바꿔드릴게요. 욕창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그에게 말을 걸며 능숙한 솜씨로 그의 몸을 옆으로 돌렸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오랜 간병으로 단련된 그녀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굳어가는 근육을 풀어주었다. 근육이 많이 뻣뻣하네요. 매일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 해요. 권지훈의 전담 간호사가 있었지만 지원은 그녀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기본적인 처치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훈을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대했다. 지원이 직접 나서자 전담 간호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사모님, 그런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괜히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내 남편 몸 돌보겠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지원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간호사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저기가 가득했다. 그녀가 권성호의 사람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지원은 그들의 방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 나갔다. 아침 저녁으로 그의 몸을 닦고 마사지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유동식을 주입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경제서적, 고전소설, 심지어 시집까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청각을 자극해 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를 읽어드릴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히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무런 대답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기묘한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저택에서 권지훈은 유일하게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존재였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아픈 동생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그의 병상일지를 꼼꼼히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직후 초기 대응 기록과 현재 진료 기록 사이에 미묘한 불일치가 있었다. 초기 구급대원의 현장 기록에는 차량 브레이크 파열 흔적 의심이라는 문구가 짧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공식 사고조사 보고서와 병원 기록 어디에도 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단순한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독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브레이크 파열,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권지훈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살인 미수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권성호였다. 그날 이후 지원은 더욱 유심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지훈의 전담 간호사와 주치의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그들은 권대영 회장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척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미묘한 눈빛을 교환하거나 진료 기록을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원은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의학 지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주치의 선생님, 환자분의 뇌파 검사 결과에 이상 수치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수치라면 경련 발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주치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원을 단순한 시바디로만 생각했지. 자신보다 더 예리하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베테랑 간호사 출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제가 예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 지원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논리정연하게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녀의 압박에 주치의와 간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에 바빴다. 그들의 반응은 지원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저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며칠 후 시험관 시술을 위한 첫 번째 절차가 시작되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원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었다. 자신의 몸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그것도 계약으로 묶인 아이를 품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지원은 여느 때처럼 권지훈의 방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가만히 온기를 나누었다. 차갑게 식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다. 나 오늘 당신의 아이를 가질 준비를 마쳤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요? 당신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나를 닮았을까요? 아들이어야 할 텐데. 그래야 내 동생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손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당신도 억울하죠? 이렇게 누워있는 거. 모든 걸 빼앗기고.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당신. 이렇게 약한 사람 아니었을 텐데. 그녀는 마치 그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듯이 속삭였다. 그때였다. 지원의 눈물이 떨어졌던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움찔했다. 지원은 숨을 멈췄다. 잘못 느낀 것일까? 단순한 근육 경련일까?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손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헤엄것을 본 거야. 지원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련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보내는 아주 희미한 신호.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작은 불꽃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권지훈의 의료기록 사본을 펼쳐들었다. 구급대원의 현장 기록. 그 안에 적힌 브레이크 파열 의심이라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리고 조금 전 느꼈던 그의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떠올렸다. 2개의 조각.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2개의 사건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 차가운 요새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이제 탐정이 되어야 했다. 자신의 아이와 동생, 그리고 어쩌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이 남자의 목숨까지도 모두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지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다. 시술 후 2주가 지났을 때 한지원은 김민준 비서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까지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의사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그는 차트를 보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임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순간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안도감과 함께 정체 모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낯선 아이의 생존과 자신의 동생의 목숨을 맞바꾸는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3개의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새 쌍둥이입니다. 네, 쌍둥이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김민준 비서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작게 벌렸다.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네, 여기 아기집이 3개 보이죠? 착상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다태아 임신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 부담이 크니 앞으로 각별히 몸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지원과 김민주는 병원을 나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새 쌍둥이. 그것은 기적이자 동시에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다. YR 그룹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가.
그것도 셋이나 생긴 것이다. 이 소식이 권 씨 가문에 알려지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민준이었다. 회장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깊은 우려가 섞여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이 소식이 권성호 부회장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잘 알고 있었다. 후계자가 한 명만 태어나도 눈에 가시일 텐데 셋이라니. 그것은 권성호의 야망에 대한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권대영 회장은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초음파 사진을 든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망감이 교차했다. 이윽고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쩌렁쩌렁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늘이 우리 와야를 버리지 않았구나. 셋이라니 내 손주가 셋이나 생긴단 말이지. 권대영 회장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는 곧 냉철한 경영인의 얼굴로 돌아왔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지원이의 경우를 3배로 늘리게. 집 안팎으로 24시간 감시하고 음식 하나까지 철저히 검사해야 해.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네. 그는 지원을 돌아보며 말했다. 고생이 많겠구나. 하지만 이 아이들은 우리 가문의 희망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 그의 눈빛은 비장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자신과 뱃속에 새 아이가 거대한 표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그날 저녁 지원이 새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은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에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당연히 권성호 부부의 귀에도 들어갔다. 뭐 새 쌍둥이라고 그 미친 계집애가. 자신의 서재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권성호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산산조각 났다. 대체 어떻게 식물인간 놈의 씨앗으로 3명이나. 그는 분노에 차 씩씩거렸다. 그의 아내 박선희가 불안한 얼굴로 그를 달랬다. 여보, 진정해요. 아직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이 있긴 한가. 아버님은 이미 저 계집애를 무슨 여왕 모시듯 하고 있어. 집안의 모든 눈이 저 계집애 뱃돼지에 쏠려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권성호는 처음으로 진짜 위기감을 느꼈다. 애초에 그는 지원이 아들을 낳더라도 갓난아기 하나쯤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셋은 달랐다. 3명의 아이는 권지훈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강력한 증표가 될 것이며 그를 지지하는 이사회의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될 터였다. 직접적인 방법은 위험해요. 박선희가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일단은 소문부터 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정말 지훈이의 아이를 가졌는지 어떻게 아냐고. 어디서 굴러먹던 놈의 씨를 받아와서 우리 가문을 속이려는 꽃뱀 아니냐고 말이에요. 소문. 권성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핏줄의 순수성은 우리 같은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지.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거야. 아이들이 태어나도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만들어야 해. 그날 이후 저택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용인들은 지원을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정말 회장님 손주가 맞을까? 글쎄, 식물인간이랑 애를. 그것도 셋이나 가졌다는 게 말이 돼. 어디서 바람이라도 피운 거 아니야. 돈 보고 들어온 여자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지원의 온몸을 찔렀다. 그녀가 먹는 음식, 그녀가 만나는 사람, 심지어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감시와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뱃속에서 자라나는 세 개의 생명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새 아이를 지켜야 하는 입덧이 시작되었다. 세상의 모든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고 음식을 넘기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지원은 나날이 수척해졌지만 아이들을 위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다. 주방에서는 그녀를 위해 특별식을 준비했지만 그 음식에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 김민준 비서가 따로 고용한 외부인을 통해서만 식사를 해결했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권지훈의 방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그녀는 이제 제법 불러온 자신의 배를 그의 손으로 가져갔다. 들리나요? 당신 아이들이에요. 셋이나 있대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직 아주 작아서 느껴지지 않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 같으니까 그의 손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환상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던 지원은 권성호와 마주쳤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군. 뱃속에 짐이 많아서 그런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지원은 대꾸하지 않고 그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나지막이 던진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 짐들이 정말 우리 집안의 핏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아주버님,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구를 닮았는지 가장 먼저 아주버님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젠 아주버님 소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군. 이 집안 사람 다 된 것 같아. 권성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잘 들어. 임신한 몸은 아주 조심해야 하는 거야. 특히 계단 같은 곳에서는 발을 헛디디기 쉽지. 음식을 잘못 먹어 탈이 날 수도 있고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이 아주 많거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의 눈빛은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셋이나 된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만에 하나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그 슬픔도 3배가 될 테니 말이야. 안 그런가?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 위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 역시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걱정되시면 아주버님께서 제 곁을 잘 지켜주시면 되겠네요. 만약 저나 제 아이들에게 불행한 사고가 생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의심하게 될지는 아주버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성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겁을 먹고 물러서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역으로 그를 협박하고 있었다. 지원은 그를 뒤로하고 다시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권성호의 살기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는 숨거나 피할 수 없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녀와. 그녀의 새 아이를 위해서 권성호와의 대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한지원은 모든 감각을 곤두선 차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사용인들의 적대적인 시선, 식탁에서 오가는 권성호 가족의 가시 돋친 대화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되어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이제 음식을 먹기 전 은수저로 독이 있는지 확인하던 옛 왕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실제로 김민준 비서가 보내준 외부인이 만든 음식이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여전히 권지훈의 방이었다. 그의 곁에 있을 때만 그녀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심박수 측정기 소리를 들으며 뱃속의 아이들에게 태교 동화를 읽어주었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소음이 마치 아이들을 위한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사건은 며칠 뒤 말개의 노후에 일어났다. 임신 중기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지원은 가벼운 운동이 필요했다. 그녀는 2층 자신의 방에서 나와 저택의 명물인 중앙 계단을 통해 1층 정원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계단은 평소에도 윤이 나게 닦여 있어 미끄러웠다.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한 하녀가 물걸레질을 막 끝내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다. 하녀는 지원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아자즈 사모님, 수고가 많네요. 그런데 미끄러우니 표지판이라도 세워두는 게 좋겠어요.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하녀의 얼굴은 겁에 질린 듯 창백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기만 했다. 지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발밑이 쭉 미끄러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기를 흥건하게 남겨놓고 그 위에 투명한 기름 같은 것을 얇게 발라놓은 듯 했다. 악! 지원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수십 개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질 찰나.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이 반응했다. 중환자실에서 위급한 환자들을 상대하며 몸에 밴 순발력이었다. 그녀는 넘어지는 순간 몸을 옆으로 비틀어 손을 뻗어 묵직한 원목 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끼익! 손바닥이 거친 난간에 쓸리며 살같이 벗겨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덕분에 몸은 아래로 추락하는 대신 난간을 따라 몇 계단 미끄러지다 멈췄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과 팔꿈치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충격으로 인한 통증이었고 뒤이어 뱃속 아이들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다행히 배의 직접적인 충격은 가지 않은 듯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가 그 하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지원의 예리한 눈은 그 너머에 숨겨진 미세한 안도감과 죄책감을 포착했다. 때마침 거실에 있던 박선희와 권성호도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어머. 세상에. 박선희는 과장된 몸짓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아쉬움이었다. 권성호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지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미처 물기를 다 닦지 못해서. 하녀가 울먹이며 지원을 부축하려 했다. 지원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요. 내가 부주의했네요. 지원은 아무렇지 않은 척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쓸린 손바닥과 팔꿈치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둘러싼 세 사람 하녀와 권성호 부부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들은 연극을 하고 있었다. 자신을 피해자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불의의 사고로 위장하려는 연극.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뱃속에 애가 셋이나 있다면서.
권성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위선이 뚝뚝 묻어났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 몸은 제가 잘 압니다. 지원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그들을 지나쳐 다시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등 뒤에 꽂히는 세 쌍의 시선이 마치 총구처럼 느껴졌다. 권지훈의 방으로 돌아온 지원은 문을 잠그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다. 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난간을 잡지 못했더라면, 그녀와 뱃속의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이것은 경고였다. 권성호가 정원에서 했던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 위로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솟아올랐다. 감히 내 아이들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해치려 하다니. 지원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정말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움직여야 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보안 메신저를 통해 김민준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긴급한 용무입니다.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원은 낮고 빠른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김민준이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역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김 비서님,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예요. 제 아이들과 저를 향한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김민준은 지원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심을 굳힌 목소리로 말했다. 권지훈 씨의 사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겠습니다. 아질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건 김 비서님도 짐작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그 증거를 찾아야겠습니다. 권성호 부회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요.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YR그룹의 2인자인 권성호 부회장을 상대로 비밀 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김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권대영 회장의 명령으로 지원을 돕고 있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권지훈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원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 역시 그 사고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마침내 결심한 듯 대답했다. 하지만 권성호 부회장의 감시망이 샅샅이 깔려 있어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비서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 통화를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조력 관계에서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안전한 통신 방법을 확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첫 번째 목표는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구급대원을 찾는 것이었다. 그의 보고서에 적혀있던 브레이크 파열 흔적 의심이라는 단서.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전화를 끊은 지원은 상처 입은 손을 치료했다. 소독약이 스며들자 쓰라린 아픔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또렷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권지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잠들어 있었다. 지원은 피가 묻은 자신의 손으로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내가 찾아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 자리, 내가 지켜줄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 당신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약에 묶인 대리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였고 남편의 복수를 다짐하는 아내였으며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차가운 요새 안에서 외롭고 위험한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한지원과 김민준 비서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권지훈의 사고 보고서에 브레이크 파열 의심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남겼던 구급대원 박진수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사고 한 달 후, 그는 10년 넘게 다닌 소방서를 그만두었고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팔고 이사했으며 모든 연락처를 바꾼 상태였다. 권성호의 손이 이미 뻗쳤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협박을 했거나 거액의 돈으로 입을 막았겠죠. 보안 메신저를 통해 보고를 받은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권지훈의 침대 옆에 앉아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배는 이제 누가 봐도 만삭에 가까울 정도로 불러왔고 새 아이의 무게는 그녀의 허리를 쉴 새 없이 짓눌렀다. 직접 그를 찾는 건 미행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민준이 동의했다.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사람을 찾지 말고 기록을 찾으세요. 사고 당일 출동 기록, 구급차 블랙박스 음성 파일, 당시 그의 파트너였던 동료 구급대원. 분명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전략적이었다. 간호사 시절, 그녀는 환자의 차트에서 사소한 기록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숱하게 경험했다. 김민주는 그녀의 예리함에 감탄하며 즉시 행동에 나섰다. YR그룹의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그는 흥신소를 이용하는 대신 과거 그룹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믿을 만한 인물에게 개인적으로 일을 맡겼다. 며칠 후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다. 김민준이 박진수의 파트너였던 최경호를 찾아낸 것이다. 최경호는 여전히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1년 전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은 그냥 정신없는 하루였을 뿐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최경호는 시종일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김민주는 돈봉투가 담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것은 보상이자 당신 가족을 위한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권지훈 회장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저희는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YR그룹이 당신의 뒤를 지켜드릴 겁니다. 최경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날 현장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박 선배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백 건의 교통사고 현장을 봤던 분이죠. 그분이 브레이크 오일이 샌 흔적을 보더니 이상하다. 절단면이 너무 깨끗한데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낡아서 터진 게 아니라 누가 날카로운 걸로 자른 것 같다고. 최경호의 증언은 지원의 의심을 사실로 바꿔놓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박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그날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와서 가족들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다고. 얼마 뒤
선배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권성호가 사람을 보내 증인의 입을 막은 것이다. 한편 저택 안에 갇혀있는 지원도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권대영 회장에게 남편의 사업을 이해하고 싶다는 명분을 내세워 YR그룹 차량 관리부서의 모든 정비 기록과 비용 처리 내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권성호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태교를 사업 공부로 하는 유별난 며느리 정도로 치부하며 마지못해 승인했다. 그에게 한지원은 여전히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 돈에 팔려온 어린 여자일 뿐이었다. 지원은 밤마다 권지훈의 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빼곡한 숫자들과 싸웠다. 임신으로 인한 피로와 졸음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커피 대신 찬물로 세수를 하며 버텼다. 수천 건의 데이터 속에서 그녀의 눈은 병원에서 환자의 미세한 생체 신호 변화를 잡아내던 때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권지훈의 사고가 있기 이틀 전 차량 특수 컨설팅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오성정비라는 작은 업체에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지급된 기록이었다. YR그룹의 공식 협력업체도 아닌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카센터에 지급된 돈으로는 상식밖의 금액이었다. 오성정비, 권지훈 회장 사고 이틀 전 5천만 원 지급 조사 바랍니다. 지원은 즉시 김민준에게 정보를 넘겼다. 김민준의 조사는 신속했다. 오성정비는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업체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업체의 소유주를 추적하자 블루스카이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나왔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지원의 배는 이제 그녀가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다. 권성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복대서 그녀와 마주칠 때면 그녀의 배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뱃속의 아이들은 건강한가 세상 빛을 보기 전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그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대꾸하지 않고 차갑게 그를 지나쳤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권성호가 또 다른 사고를 꾸미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김민준이 페이퍼 컴퍼니 블루 스카이 홀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거액의 돈이 한 개인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 돈은 구급대원 박진수에게 지급된 인마금용 돈이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이사는 놀랍게도 몇 년 전 음주운전이라는 사소한 잘못으로 해고되었던 권성호의 전직 운전기사였다. 모든 선이 하나의 점, 권성호를 향해 모이고 있었다. 협박범, 유령 정비업체,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자금줄까지. 그날 밤 지원은 김민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인물 관계도를 보며 숨을 죽였다.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지만 그들은 한지원의 집요함을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분노를 과소평가했다.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세차게 발길질을 했다. 쿵, 마치 그녀의 결심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지원은 아랫배를 감싸 안으며 잠들어 있는 권지훈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의 아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조력자, 그리고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그녀와 함께했다. 출산 예정일은 이제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저택을 감쌌다.
지원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이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을 2주 앞둔 어느 새벽, 한지원은 잠에서 깨어났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통증이 배를 휘감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조산의 징후였다. 새쌍둥이 임신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침착하자. 한지원, 너는 간호사였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통의 주기를 쟀다. 아직은 견딜만 했다. 그녀는 저택에 비상벨을 누르는 대신 보안 메신저를 통해 김민준 비서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다. 진통시자,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녀와 김민준, 그리고 권대영 회장은 이날을 위해 비밀리에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권성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보안이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과 의료진을 미리 섭외해 두었다. 저택의 주치의나 권성호 쪽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다. 메시지를 보낸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김민준이 외부에서 대기시키던 경호팀과 함께 그녀의 방문 앞에 도착했다.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움직인 덕에 저택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아직은요, 서두르죠. 지원은 미리 싸놓은 작은 가방을 들고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밀 통로를 통해 저택을 빠져나갔다. 채 오르자마자 권대영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으냐, 내가 병원에 모두 이야기해두었다. 최고의 팀이 기다리고 있을 게다. 염려 마세요. 아버님, 우리 아기들 건강하게 만나고 오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강단이 있었다. 그 모습에 권대영은 또 한 번 이 아이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다. 병원은 전쟁터와 같았다. 다태아 조사는 위험 부담이 컸기에 분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원은 극심한 진통 속에서 과거 중환자실에서의 경험을 떠올렸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환자들의 고통과 그 옆을 지키던 보호자들의 절박함,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생명을 지켜냈던 기억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산모님 힘주세요. 아기 머리가 보입니다. 의료진의 외침과 함께 지원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유앙유앙. 첫째, 아들이었다.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쉴 틈도 없이 두 번째 진통이 몰려왔다. 몇 분 뒤, 첫째보다 조금 더 작은 둘째가 세상에 나왔다. 이번에도 아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지만 가장 힘찬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예쁜 딸이 태어났다. 아들 둘, 딸 하나. 기적이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아이들 모두 건강합니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씻긴 아이들을 차례로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의 감촉. 지원은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고통도, 서름도, 두려움도 모두 잊게 하는 순간이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권씨 가문의 저택, 권지훈의 방에는 김민준 비서가 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지원이 병원으로 출발하기 직전 그녀에게서 받은 마지막 지시를 이행하고 있었다. 김 비서님,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훈 씨가 우리 아이들의 첫 울음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김민준은 분만실과 연결된 통화 상태의 휴대폰을 권지훈의 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스피커폰 너머로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 지원의 거친 숨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김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권지훈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이윽고 분만실에서 첫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왕유왕,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힘찬 외침이 스피커를 통해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였다.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1년 넘게 미세한 경련조차 없었던 권지훈의 눈꺼풀이 아주 희미하게 파르르 떨린 것이다. 얄모스 본 기용가. 김민준이 숨을 죽이고 그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잠시 후 둘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이불 위에 놓여있던 권지훈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분명하게 움찔하며 구부러졌다. 이것은 헛것이 아니었다.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반응이었다. 김민주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시선으로 권지훈의 얼굴과 손을 번갈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이야의 낭낭한 울음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터져 나왔을 때 권지훈의 입가에 아무도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마치 희미한 미소를 지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김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돌아오시는 건가? 정말로 회장님이 돌아오시는 건가? 병원에서는 작은 축제가 벌어졌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권대영 회장은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누워있는 새 증손주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거친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가. 그는 탈진 상태로 잠든 지원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아가라는 호칭에는 며느리를 향한 진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권성호 부부는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억지 미소로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감추지 못하는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특히 아들 둘에 딸 하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권성호의 표정은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YR 그룹의 후계 구도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여진 것이다. 축하한다. 재수씨, 고생 많았겠군. 권성호가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원은 눈을 감은 채 대꾸하지 않았다. 그와 말을 섞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 김민주는 다시 권지훈의 방을 찾았다. 그는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 혹시나 자신의 착각은 아니었는지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권지훈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듯 보였다. 오늘 아드님 2분과 따님 1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건강하게요. 사모님께서 회장님께 꼭 들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실망감이 밀려오려던 순간 그는 보았다. 권지훈의 눈가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가 조용히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는 것을. 그것은 땀이 아니었다. 분명한 눈물이었다. 김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회장님은 듣고 있었다.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뿐이었다. 1년 넘게 이어진 깊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작지만 위대한 신호였다. 한지원이 새 쌍둥이를 낳고 병원에서 저택으로 돌아온 후 권씨 가문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권대영 회장은 아예 본사 일도 뒤로 하고 저택에 머물며 증손주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들의 작은 손짓, 발짓 하나에 한바구음을 짓는 그의 모습은 냉철한 재벌 총수가 아닌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반면 권성호 부부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불편해졌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특히 권지훈을 쏙 빼닮은 첫째 아들을 볼 때마다 권성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지원은 이 모든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녀는 새 아이를 돌보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다. 수면 부족과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거절하고 오직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을 돌보았다. 이 집 안에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오후 아이들을 한 명씩 안고 권지훈의 방으로 갔다. 아이들의 청아 냄새가 잠자는 그의 뇌를 자극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지훈 씨, 오늘은 우리 둘째 아들 서준이에요. 당신처럼 콧날이 아주 오똑해요. 그녀는 잠든 그의 손을 가져다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 대주었다. 이 아이들을 보세요. 당신이 일어나서 지켜줘야 할 당신의 가족이에요. 그녀는 그가 듣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매일같이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권지훈은 듣고 있었다. 그의 의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안개처럼 희미한 소리들이 전부였다. 그러다 어느 날 갓난아기의 힘찬 울음소리가 천둥처럼 그의 어둠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길을 잃은 그를 부르는 등대 불빛 같았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 소리에 주인을 만나야 한다.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이들이 태어난 지 며칠 후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하지만 천재적인 사업가였던 그의 정신은 망가진 육체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깨운 생명의 소리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식물인간 연기를 시작했다. 숨소리 하나, 미세한 근육의 떨림까지 통제하며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듣고 분석했다. 그는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지원. 그녀는 계약을 통해 자신의 아내가 되었고 아이들을 낳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녀 역시 삼촌인 권성호와 한패이거나 혹은 돈을 노린 또 다른 약탈자일 거라 의심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곧 존경심과 감탄,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그녀가 밤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쳐 쓰러지면서도 자신의 곁으로 와 조용히 말을 거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조사 상황을 보고했다. 브레이크 파열, 사라진 구급대원, 유령 정비업체, 페이퍼 컴퍼니. 그녀는 혼자서 거대한 악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권성호의 협박에 어떻게 맞섰는지, 저택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는지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가녀린 외모와 달리 그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전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계산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다. 한지원,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지? 권지훈은 마침내 결심했다. 자신의 유일한 아군이 되어줄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그는 자신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김민준 비서가 방에 혼자 남을 때를 기다렸다. 어느 날 밤, 김민준이 평소처럼 수건으로 그의 팔을 닦아주고 있을 때였다. 권지훈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손가락 끝에 모았다. 그리고 김민준의 손목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오래전 산업 스파이에 대비해 만들어두었던 비상암호였다. 짧게 3번, 길게 1번, 비상사태,
적은 내부에 있다는 의미였다. 김민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놀란 눈으로 권지훈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다. 김민준은 주변을 한번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장님, 권지훈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응답하라는 의미의 신호를 보냈다. 김민준은 감격에 차오르는 숨을 억지로 삼켰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소통이 시작되었다. 김민준은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 권성호의 만행과 한지원이 밝혀낸 모든 사실들을 상세히 보고했다. 모든 것을 전해 들은 권지훈의 분노는 차가운 얼음처럼 그의 내면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린 것도 모자라 자신을 구해준 여자와 핏덩이 같은 아이들까지 위협한 삼촌을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계획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쓰지 않아 갈라지고 쉬어빠진 목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다. 권지훈이 1년 만에 내뱉은 첫 마디였다. 지금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은 할아버님과 김비서 단 두 사람만 알아야 해. 한지원 씨에게도. 아직은 비밀이다. 사모님께는 왜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다. 내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면 그녀의 행동이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뀔 수 있어. 여우 같은 내 삼촌은 그걸 놓치지 않을 거다. 그녀가 위험해져. 권지훈의 판단은 냉철했다. 그는 김민준을 통해 권대영 회장에게도 자신이 깨어났음을 알렸다. 전화기 너머로 노 회장의 오열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권성호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한 방역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성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다. 권지훈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 그는 곧 그룹의 완전한 장악을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 분명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등장하여 그의 모든 죄를 만천에 공개하는 것. 그것이 권지훈의 복수 방식이었다. 한지원 씨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 단, 우리가 돕는다는 사실을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권지훈은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모든 것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에도 지원은 어김없이 아이들을 안고 그의 방을 찾았다. 그녀는 막내딸 아영이를 안고 아이의 작은 손을 그의 뺨에 가져다 댔다. 아빠야, 아영아, 우리 아빠. 정말 잘생겼지? 의식이 없는 남편에게 말을 거는 그녀의 모습은 애틋했다. 권지훈은 자신의 뺨에 닿은 작고 따뜻한 온기에 온몸의 신경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것이 내 딸이구나. 이 온기를,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되어주마. 지원은 아이를 안고 돌아서려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침대 시트 위로 드러난 권지훈의 팔 근육이 예전보다 훨씬 탄탄해져 있었다. 식물인간 상태로 1년 넘게 누워있던 환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변화였다. 내가 매일 마사지를 해줘서 그런가.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출산 후에 피로 타시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가 방을 나간 뒤 권지훈은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려는 잠에서 깨어난 사자의 차갑고 맹렬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밤마다 몰래 재활 훈련을 시작했다. 복수의 날은 머지않았다. 권지훈이 비밀리에 재활에 힘쓰는 동안 권성호는 마지막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 YR그룹의 해외 대규모 합작 투자건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의 최종 서명란에는 YR그룹의 정식 회장의 서명이 필요했고 회장 직무대행이라는 그의 직함은 법적 효력이 부족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때가 됐어.
이 지긋지긋한 대행 꼬리표를 뗄 때가 권성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내 박선희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권지훈의 주치의에게서 받아낸 뇌사 판정에 준하는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라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이사회를 압박해 정식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한지원 그 계집애는 어떡하고요? 걔가 낳은 애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걱정 마. 애들은 어차피 내 조카들이니. 내가 후견인이 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준다고 하면 다들 명분 있는 결정이라며 반색할걸. 그리고 한지원은 출신도 불분명한 외부인일 뿐이야. 이사회에서 발언권 같은 건 없어. 감히 회의에 나타날 배짱도 없을 테고 그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권지훈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것이고 늙은 아버지는 손주들 재롱에 정신이 팔려 경영에 관여할 힘이 없으며 한지원은 애송이에 불과했다. 모든 판은 자신을 위해 짜여 있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권지훈 회장의 직무 수행 불능에 따른 해임 및 차기 회장 선임의 건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김민준을 통해 권지훈에게 보고되었다. 밤마다 피나는 재화를 통해 이제는 간신히 벽을 짚고 몇 걸음 뗄 수 있게 된 권지훈은 보고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올 것이 왔군. 여우가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어. 그는 김민준과 권대영 회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할아버님께서는 이사회 당일 충격으로 쓰러지신 척 연기해 주십시오. 김 비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아 내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회의장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역할이 남아 있었다. 한지원 씨에게는 할아버님을 통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하게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이사들의 감정에 호소해 시간을 끌어달라고.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복수의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권대영 회장은 손자의 계획에 따라 절망에 빠진 늙은이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는 지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가,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내일이면 성호놈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게야.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 하나만 하자. 이사회에 가주렴 가서 우리 지훈이가 아직 살아있다고,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고 소리쳐 주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어 준다면. 지원은 비통한 표정의 권대영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역할이 시간을 끄는 미끼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권성호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면 얼마든지 광대가 되어줄 수 있었다. 다음 날 YR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상석에 앉은 권성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회의는 그의 뜻대로 흘러갔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권지훈의 가짜 진단서를 공개했다. 보시다시피 조카 지훈이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YR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슬픔을 딛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안타까운 탄식을 뱉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권성회계에 포섭된 상태였다. 권성호는 쐐기를 받기 위해 한지원을 언급했다. 물론 지훈이의 혈육인 세 아이들은 우리 그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모인 한지원 씨는 아시다시피 외부인입니다. 출산 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룹을 위해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지원의 자격을 폄하하고 그녀를 무능하고 불안정한 여자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이사들이 그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일 때였다. 쾅!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지원이 서 있었다. 검소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에 그녀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없는 데서 제 얘기를 하시는군요. 아주버님, 회의장은 술렁였다. 누구도 그녀가 이곳에 나타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권성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재수씨, 여긴 재수씨가 있을 곳이 아니오. 몸도 성취하는데 어서 돌아가시오. 제 남편의 해임 안건이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원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보좌역의 부축을 받아 테이블의 빈자리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했지만 모든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제 남편, 권지훈 회장님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시는군요. 그녀는 감정에 호소했다. 권지훈의 계획대로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제 아이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강탈한 큰아버지 밑에서 자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권성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며 그녀를 비웃었다. 재수 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여긴 감정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와야르의 미래가 걸린 냉정한 비즈니스의 장이라고요. 여자의 감상적인 눈물 따위가 통할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지원의 발언을 여자의 감상적인 눈물로 폄하하며 상황을 다시 장악하려 했다. 자, 더 이상 시간 낭비는 그만합시다. 권지훈 회장의 해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호가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과반수가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권성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모두의 예상을 깨고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한번 문으로 향했다. 권성호의 웃음이 얼굴에 굳어졌다. 지원은 감았던 눈을 떴다. 심장이 바닥 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서 있는 인물의 모습에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정지했다. 모든 이사들의 입이 벌어졌다. 권성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한지원의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두 발로 똑똑히 서 있는 권지훈이 있었다. 1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식물인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살은 많이 빠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예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누구? 말도 안 돼. 권지훈 회장님이 이사들이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권성호는 헛것이라도 본 듯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지훈이 네가 어떻게...
이건 불가능해. 권지우는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모두의 신경을 긁는 또렷한 소리를 내며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뚜벅, 뚜벅.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그의 뒤를 김민준 비서가 노트북을 든 채 그림자처럼 따랐다. 권지우는 곧장 회의 테이블에 상석. 권성호가 앉아있는 자리로 다가갔다. 그는 바로 옆에 멈춰 서서 얼어붙어 있는 삼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샘컨. 그의 목소리는 오래 사용하지 않아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권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제자리가 많이 따뜻해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권성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의자에서 튀어오르듯 일어섰다. 권지우는 비워진 자리에 앉는 대신 테이블을 짚고 서서 모든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죠. 제 해임 안건에 대해 아주 열띤 토론 중이셨던 것 같은데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이 그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광경이었다. 권지우는 김민준에게 눈짓했다. 김민준은 익숙하게 노트북을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제가 없는 동안 제 삼촌이신 권성호 부회장께서 그룹을 아주 잘 이끌어 주셨더군요.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뜬 것은 2개의 진단서였다. 하나는 권성호가 방금 전 제출했던 뇌사 상태 진단서.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진짜 진단서였다. 담당 주치의였던 박상원 과장. 지금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삼촌의 사주를 받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제 치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말입니다. 권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오성정비와 페이퍼컴퍼니, 블루스카이 홀딩스의 계좌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나타났다. 거액의 돈이 오고 간 흐름과 그 돈의 최종 목적지가 권성호의 차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제가 당했던 교통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차의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시킨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제 차의 정비를 책임졌던 이 유령 회사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사고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 최경호의 음성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권성호 측의 협박을 받았던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추악하고 잔인한 범죄였다. 그 모든 증거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동안 한지원은 조용히 권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가 왜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는지, 왜 자신에게 그런 위험한 역할을 맡겼는지, 그녀는 분노 대신 안도감과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가 살아 돌아왔다. 정말로 권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는 다시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제 아내 한지원 씨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겁니다. 그는 지원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원은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세웠다. 제 삼촌께서 감상적인 여자라며 폄하했던 제 아내가 제가 없는 동안 홀로 YR 그룹을 지켰고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YR의 진정한 수호자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언에 이사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있었다. 마지막 증거가 화면에 떴다. 사고 전날 밤 권지훈의 차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한 남자의 흐릿한 CCTV 영상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권성호의 전직 운전기사였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제 더 할 말 있습니까? 삼촌 권지훈의 마지막 질문에 권성호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니야, 이건 전부 조작이야, 내놈이. 내놈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권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김민준과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권성호 씨, 살인 미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권성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엔더바, 이거나 지훈아, 내가 내 삼촌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추악한 절규는 회의실의 문이 닫히면서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권지훈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이 앉아야 할 진짜 자리, 회장석에 앉았다. 그는 겁에 질린 이사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해임하자는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오늘 권성호 부회장에게 동조했던 분들은 내일 아침까지 각자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비 없는 숙청 예고였다. 이사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조아렸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지훈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사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졌다. 순식간에 텅 빈 회의실에는 권지훈과 한지원, 그리고 김민준, 세 사람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나자 긴장이 풀린 권지훈의 몸이 휘청거렸다. 지원이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권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증오와 복수심이 사라진 진짜 그의 미소였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는 지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왕이 돌아왔다. 자신의 왕좌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단 한 사람. 그의 여왕의 곁으로 권성호의 시대는 하룻밤의 악몽처럼 끝이 났다. 그가 체포된 후 YR그룹은 권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부패한 이사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그 자리는 권지훈이 오랫동안 신뢰해온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회사는 1년간의 정체를 딛고 다시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저택의 공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권성호의 가족들이 쫓겨나듯 떠난 후 집안을 짓누르던 차갑고 음습한 기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 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 권대영 회장은 매일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한때 저기로 가득했던 사용인들은 이제 진심으로 지원과 아이들을 존중하고 따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지원과 지훈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바로 두 사람을 묶었던 계약이었다. 폭풍 같은 사건들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계약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지원은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권지훈의 아내로 저택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법적 신분은 여전히 계약에 묶여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지원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쌍둥이 유모차에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재활치료를 막 끝낸 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 그는 지팡이 없이도 제법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었다. 아이들, 자는 모습이 꼭 천사 같군.
지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1년여 전 회장실에서 서명했던 바로 그 결혼 계약서였다. 당신과의 계약.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이행됐어. 지훈이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을 낳아준다는 조건. 당신은 아들을 둘이나 낳아줬지.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금과 위자료, 그리고 당신 동생의 평생 치료비까지 모두 준비해두었네. 그는 계약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제 당신은 자유야.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계약에 의거한 완벽한 처리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지원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그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자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결국 저는 당신에게 끝까지 계약 상대방일 뿐이었군요. 우리 아이들은 계약의 결과물이고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본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기뻐하며 계약서를 받아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뜻이 아니. 그럼 무슨 뜻인데요? 지난 1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키고 당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시간들이 전부 이 종이 한 장과 돈 몇 푼으로 정리될 수 있는 거였나요? 그녀의 울음 섞인 절규에 지훈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표현에 서툰 남자인지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피했다. 지훈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지원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미안해. 내가 표현이 서툴렀어.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 말이 맞아.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유일한 빛이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식이 없는 동안 당신 목소리를 매일 들었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 나를 걱정하는 목소리, 그리고 내 자리를 되찾겠다며 홀로 싸우는 당신의 용감한 목소리까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원의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나는 차갑고 오만한 인간이었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바꿔놓았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처음으로 알게 해줬어. 그는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지원,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 우리 서준이, 서진이, 아영이의 어머니로,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로 진짜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서툴지만 가장 진실된 프로포즈였다. 지원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낡은 계약은 바람에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훈은 지원을 데리고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향했다. 꼭대기층, 도시의 모든 풍경이 발 아래 펼쳐지는 펜트하우스였다. 아직 아무 가구도 들여놓지 않아 텅 비어 있었지만 사방의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다. 여긴, 지원이 묻자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열쇠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 집 저택은 너무 어둡고 차가워.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픈 기억이 너무 많은 곳이야.